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새 코너에 직위가 되셨네요. 네. 근데 조남부터가 남다릅니다. 맞아요. 한경제. 제가 입사한 이후부터 사실 예.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 뭐 본명입니까? 아니면 입사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꾼 겁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 30여 년간 써온 제 이름이고요. 예. 공교롭게도 회사를 한국경제신문에 들어오게 돼서 네. 이렇게 좀 이름과 그 사명이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딱 그 귀에 박히는데요. 예, 오늘부터 세계 곳곳에 재미난 소식들 전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이 일본부터네요. 요즘 일본에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이직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니케이 조사를 한번 봤더니 미국인들은 평생에 한 11.7회 정도 이직을 하는데 이야. 일본인은 단 2회만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뭐 올림픽 주기로 4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반면에 예. 일본은 많이 해야 뭐 2, 3회 정도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한때 일본의 이상적인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대학 졸업 후에 회사 하나 입사해서 정년까지 근속하는 거였잖아요. 예. 이렇게 평생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이쇼켄메이 정신이 직장인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면 기업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는 그 노동자들에게 승진을 보장했고 또 고용을 보장하고 복지를 보장하고 이렇게 종신고용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평생을 보장해줬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말인즉슨 자유롭게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도쿄 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니 젊은 근로자들의 약 21%만이 현재 고용주와 은퇴할 때까지 일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바꿔 말하면 80%는 나는 현재 고용주와 평생 갈 생각이 없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정규직으로 이직한 사람이 99만 명을 기록했는데 예. 이 수치가 10년 전보다 한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직이 활발해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점이 보수적인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바꾼 겁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인구 구조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구직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진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 네. 말인즉슨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의 공무원 사회에서도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에 대한 그런 관념, 통념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일본의 전형적인 샐러리맨의 모습에 좀 회의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 샐러리맨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 일본 샐러리맨들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있죠. 아주 검은색 양복에 한여름, 그 더운 여름에도 긴팔 셔츠 끝까지 제대로 입고 넥타이까지 제대로 맨 그런 샐러리맨, 전형적인 일본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요. 평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의 방식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전형적인 샐러리맨이 언제 등장했냐면 전쟁 후에 경제 호황기에 등장했거든요. 예. 이 당시 근로자들은 자신의 충성심을 어떻게 표현했냐. 긴 근무 시간, 그러니까 야근을 자발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회식 참석도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충성심으로 거의 24시간 회사에 붙어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예. 이러한 마인드가 강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일본 사회를 대표했던 여러 문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내 인생을 회사에 바치겠습니다 막 하면서 입사할 때 그런 거 뭐 포부로 제시해야 합격하고 승진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이런 슬로건 이런 것들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요즘에는 오히려 회사에 내 인생을 바치지 않겠다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일본의 MZ 세대들, 80년대 예.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좀 회사의 메인 삶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네. 사축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축이요. 네, 회사에서 사육을 당하는 가축. 아. 회사의 노예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이 사축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는 또 세대 갈등도 있다고 해요. 이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의 갈등인데요.
젊은 세대들은 일하지 않는 고참들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일을 하지 않은데도 연공 서열에 따라서 높은 연봉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구조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퇴직을 안 해주시니까 네. 인사가 적체되면서 본인들의 승진도 많이 밀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풍자하는 말 중에 윈도우즈 2000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연봉 2천만 원, 뭐 한화로 한 2억 원 정도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고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일본의 행태들이 정말 이 여러 가지 지금 신조어에서 면면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일본이 아직까지 고용 경직성이 높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확인을 해보시면 네.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의 그런 유연성이 높다 보니까 팬데믹 당시의 실업률이 이전에 4%에서 15%까지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내내 3%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해고하기도 어렵고 네. 또 새로 고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정말 일본의 MZ 세대들은 취업과 그다음에 고용 환경에 대해서 인식이 싹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성 세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일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겼잖아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87세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인 스스로들도 적극적으로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는 35세 이직 한계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5세가 넘으면 나의 커리어를 전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통념이었는데요. 최근 한 취업 정보 업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 40에서 50대 이직자 수가 10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중년의 그런 나이에 나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그런 경력직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좀 중간 관리자들을 채용하는 것에 좀 더 열려 있게 됐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채용 후에 즉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청년층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이직이 활발해진 게 요즘 일본의 기업 문화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도 이런 문화에 발맞춰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업들도 활발한 이직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돼야 조직에 활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직을 거듭하면서 연봉 협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임금을 높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 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인들의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직이 활발해지면 일본인들의 그런 임금 수준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나온다는 게 아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네. 보통 신입사원 모집을 할 때 통상적으로 아마 뭐 30살 이상은 안 뽑을 거야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모집을 할 때 연령 제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러한 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이었던 것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일종의 커리어 경험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성이 출산과 임신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그 몇 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아이를 기른 경험 혹은 지역 사회에서 뭐 어머니회 등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이렇게 참여한 경험이 뭐 다른 사람들을 육성한 경험이 있는 것 혹은 일정을 조율하는데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필 포인트가 된다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죠. 또 다른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을 보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장기 저성장에 빠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시장의 비유동성이 지목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나 기업으로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니까 적극적인 이직이 이러한 경직성을 해소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일본의 직장 문화가 진짜 송두리째 바뀐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일본도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좀 다른 나라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네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야, 이거 마음 아픈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소식을 보셨을 때 추억의 레스토랑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안타까워하실 분들도 많았을 텐데 네. 최근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으로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후터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이곳이 부채 규모가 거의 5,500억 원 수준이어서 이 파산 보호를 신청함으로써 물론 당장 문을 못 닫고 영업을 중단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파산 보호 신청을 한 후에 이 부채를 좀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예. 또 비슷하게는 작년에 TGI 프라이데이랑 레드랍스터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웃백과 피자헛 같은 유명한 체인들도 매장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그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요즘 어려운 이유가 뭐 인플레 때문에 식재료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비싸지고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문제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이 구조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 잡고 앉아서 먹는 식사가 오히려 이제는 사치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4인 가족이 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이 빠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상황이 어떨까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예. 미국에서 그 가성비로 유명한 이탈리안 식당 올리브 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에 메뉴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챗 GPT한테 4인 가족 메뉴 추천을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대표 치킨 메뉴에 파스타 그리고 디저트 구성으로 주문을 하라고 권하더라고요. 네. 이걸 계산하니까 약 $120가 나왔고 네. 여기에 뭐 세금, 팁, 뭐 각종 음료까지 포함하면은 $140 정도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코로나19 초반인 2020년 정도랑 비교하면 한 20에서 30% 오른 가격이었는데 예. 이렇게 외식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상승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있는 기자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식비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미국 현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의 외식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뭐 시켜 먹으면 또 부담되는 게 그 팁 달라고 하고 맞아요. 이것만 얹어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가격이 비싸질 요인들이 많아지니까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외식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차피 외식 업장을 운영하면 각종 비용이 들고 이마저도 오르고 있는데 차라리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 그 매장이 없는 고스트 키친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외식 비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식사 패턴이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1인 가구가 늘었죠. 그리고 팬데믹 때 재택근무도 늘었고 그 이후에는 유연근무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배달 앱이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혼자 밥 먹는 혼밥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구 구조가 바뀌고 또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먹는 방식이 바뀌는 건 당연한데 네. 다만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몰락은 사회적 유대가 감소한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GI 프라이데이처럼 체인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이 그 계급 구분 없이 만날 수 있는 좀 드문 공간이었다라는 평가죠. 네. 그래서 이걸 파산 행렬을 양극화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산층의 몰락과 괴를 같이 한다는 지적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그 영광의 시대는 아마 1980년대 정도일 텐데 이때 왜 패밀리 레스토랑이 부흥했느냐. 예. 베이비붐 세대가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니까 외식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말마다 외식을 나가고 그러한 고객들을 겨냥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 중산층들의 구매력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모두가 교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소득 예. 수준에 따라서 주거지가 구분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통의 사람들을 겨냥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군요. 자, 부유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보통 사람들이 먹는 무난한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라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닌 파인 다이닝으로 향하고 있고 네. 또 돈이 부족해진 사람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외식비가 부담스러워진 상황까지 흐르게 됩니다. 예, 확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워킹하지 않는 거고 게다가 코로나19도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식품업계에서는 식문화가 정말 흔들렸다, 급격히 바뀐 시기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팬데믹 초기에 식당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배달이나 드라이브 스루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먹는 레스토랑들이 힘을 잃으면서 또 여기에 물가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 레스토랑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식문화도 정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또 다른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애국 소비 마케팅이 늘고 있다. 야, 중국도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시장을 시끄럽게 하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일 텐데요. 네. 이 관세 부과가 결국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자 이런 의미잖아요. 제조업을 부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으니 이 취지에 맞춰서 미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는 마케팅에 돌입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드 컴퍼니가 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 포드. 포드가 최근에 광고를 하나 선보였는데요. 그 캠페인의 제목이 Committed to America, 즉 미국에 헌신합니다라는 예.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면 30초짜리 광고에 불과한데 우리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제 노동자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광고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포드의 광고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면서 직접 언급까지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아예 대놓고 그냥 애국 소비를 부흥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도 최근에 이제 American Born, 즉 미국산이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지프랑 다찌 그리고 램이라는 세 가지 브랜드를 홍보했습니다. 지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애국적인 브랜드입니다라고 소개를 했고 램 광고에서는 우리 차량은 미국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물론 이 대목에서 미국에서 제조한 것이 맞느냐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면서 이 광고는 미국에서 차량이 조립됩니다라고 표현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지만 예. 어쨌든 이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의식한 광고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야, 이거 우리 입장에서 큰일 났네요.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산임을 강조하는 기업들 더 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에 많은 광고주들이 국산 정체성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애국 소비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포드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미국의 브랜드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은 우리 제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관세 전쟁이 미국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 움직임을 좀 더 넓혀서 보니까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다라는 걸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의 구매하는 품목의 한 80%가 미국 생산업체에서 생산됐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미국인들은 미국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점점 떨어지다가 지난해에는 1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여 년 만에 상당 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이미 시달리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 저렴한 수입품 대신 조금 가격이 나가는 미국산 제품을 쓸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국 외의 국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좀 관찰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맹국 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들에서 우리 미국 거 안 살 건데라고 예. 이제 태도가 전환한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캐나다가에서 좀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캐나다를 자극해 왔는데 이게 최근 관세 전쟁으로 터지면서 캐나다에서는 메이플 스캔이라는 어플이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네. 이 어플이 뭐냐면 미국산 제품을 걸러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원산지가 나오고 그 제품이 미국산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네. 이 어플이 캐나다산 대체품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벌써 만들어졌어요. 네. 예.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의 미국 여행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캐나다 항공사들이 미국행 항공편 좌석 수를 지난 1월 말 대비 평균 6%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권도 위협하고 또 관세를 무기로 경제적인 위협도 가하니까 미국 보이콧이 당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유럽은 미국과 굉장히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고 또 안보적으로도 동맹이 굳건한 관계였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산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품을 그 선반에 거꾸로 진열을 해놓거나 아니면 가격표에 별표를 붙여둠으로써 의도적으로 좀 미국산 소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도 디즈니 플러스나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처럼 미국산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겠다. 해지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계속 고착화되면 미국의 무역 수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약간 풀뿌리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이런 행동에 실제 무역 수지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쉽게 돌리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미국산 이외의 대체품이 무궁무진한 소비자 산업에서는 굳이 내가 미국산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식품, 다른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소비자들은 물론 지금은 화가 나긴 했지만 이런 화난 행동을 바탕으로 미국산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써도 무역 수지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그다음에 일본 등 여기저기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추억의 또 패밀리 레스토랑의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떨렸고요. 전혀 안 그랬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오긴 했는데 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니까 더 예. 재밌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첫 그 게스트로 와주셔서 제가 더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